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오늘은 쌍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편상욱 윤태곤입니다. 저분은 누구시더라? 많이 낯이 익으신데? 심지어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했어요. 네. 자, 우리 장모 소장님이 굉장히 질투하시는 이준석 최고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뭐 잘생겼다고 좋아하대요. 피아랭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저를 갈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장성철 소장님께서 본인의 사유로 어디 가셨습니다. 그래서 따님하고 어디 놀러 가셨는데 구체적인 그 목적지나 행선지 같은데 경호상의 이유로 밝힐 수가 없는 점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란으로 가셨나요, 혹시? 이란 여행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의 목적지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걸로 봐서 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나오시면 취조를 해보는 걸로 하죠. 뭐 장선 소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법적으로 오늘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아니 뭐 아까 법 해석 놓고 좀 저게 있었어요. 입후보 해서도 유튜브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대담 토론 프로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법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관위에서 저기 제재 결정 나올 때까지 최대한 모실 생각이에요. 아 근데 이준석 지금 직함이 대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 최고 비상대책위원으로 시작한 정치권 입문 이후 직책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째인지. 제가 참 당에서 안 해본 당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도 해봤고 새누리당 시절에 그리고 비대위원 해봤고 마이크를 거의 끌어안듯이 하고 얘기해야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지명직 해봤고 선출직 해봤고 청년 최고위원도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스코어의 저기 직책은 새로운 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뭐 창준이 때 당직인데 지금 새로운 이제 창당 이후의 당직은 사실 아직 없는 상태고. 제가 지금 그 하태경 의원이랑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게 뭐냐면은. 저한테 이제 청년 무슨 어쩌고 하는 직할을 자꾸 주려하길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난 청년 아니다 이제. 나는 무조건 우리 신당 하면은 윤리위원장을 하겠다. 왜? 또 갑자기 윤리야 또? 손학규 대표 시절에 윤리위원장을 가지고 얼마나 손학규 대표가 무소불위에 걸려고 휘두른 걸 봤기 때문에 다른 미래당은 윤리위원장이 참 셌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권력의 최고 정점은 윤리위원장이다. 되게 윤리적인 정당. 그래가지고 윤리가 중요하구나. 제 꿈은 뭐냐면 윤리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윤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저기 손학규 대표 피해자 모임 대표는 겸직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 가져갈 그런 그 명예 대표 뭐 이런 거 상임 고문 뭐 다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윤리를 무력화시키기 가지고 저한테 만약 윤리위원장 하는데 누굴 제소했다 그러면은 그 제소한 사람을 잘라버릴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윤리위원장 시켜준대요?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까지 그 최종 당직 발표가 안 나고 있는데 저는 윤리위원장 끝까지 고수할 겁니다.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직함은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이잖아요. 비전위원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이제 우리 뭐 옛날에 창준이 때 당원당규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의 정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개선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뭐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하래요 뭐 회의를. 그래가지고 그냥 연명하고 있는 조직. 그럼 청바지 입고 그때 창당대회 할 때 흰 티 입고 한 건 이준석 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은근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해요 또? 괜찮던데 난. 일단 사람은 보여주는 게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하태경 의원 다 청바지에다 입고 나오니까 이쁘더라고요. 이쁘던데. 그 옛날 유시민 씨가 막 면바지 입고 다니다가 이제 그 비판받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지금은 좀 약간 용인이 되고 뭐 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떤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죠. 비례대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비례대표 1번부터 16번까지 전원 그 콘테스트 방식으로 선발, 토론 배틀 붙여버리자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 현동이 보셨을 텐데 현동이가 우리 김현동 대변인이 그렇게 컨테스트로 선발된 녀석입니다. 근데 쌍절곤 말고 저기 청정수에서 나왔는데 김현동 대변인은 와우 이게 말빨이 장난 아니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정치권에 젊은 사람 영입할 때 이제 많은 정당들이 채택하는 게 스토리 이런 거 보거든요. 대학에서 스토리 봐서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이게 그 불쌍한 사람 경연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한 경우에는 아니면은 삶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하나의 전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정치권도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물론 그분들도 아주 훌륭한 인재니까 들어오셨겠지만은 모든 정당이
감동을 주는 인재라는 그 모호한 표현 속에서 사실 그런 것들 정치 인물의 경로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춰서 또 컨설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중에 똑같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른 미래당 때도 그렇고 바른 정당 때도 그렇고 저희는 실력주의로 가겠다 이런 걸 좀 세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니네는 역시나 싹퉁머리가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진입해야 정치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깨 넓이부터 굉장히 큰 능력치가 보였어요. 윤 실장님 어떻게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었어요? 한 주 동안?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 방송만 하시고 그냥. 아니 저는 뭐 방송은 제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입 컨설팅이 주업이신 거. 뭐 예, 그렇기는 한데 그 지금 이준석 위원장 말한 저희 뭐 위원장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입니까? 아니 그냥 뭐 그래 위원장이 요즘 그것만 신경 써가지고 윤리위원장 하고 싶어가지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이 환청이 들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고 이제 뭐 자기 이제 진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그 조언해주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각각 전형이 너무 복잡해요. 말하자면 그렇죠, 정치권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비례 같으면은 지금은 요즘 트렌드가 경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비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하고 밖에서 보기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죠. 뭐 저도 많이 느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법무부 인사, 검찰 인사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정치권에.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씩 일단 좀 오늘 떼고 들어가 볼까요? 뭐 예상 못했던 건 아니죠. 역시 수다를 크다.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을 때부터 지명했을 때부터 후보자로부터 아유 윤석열 총장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요. 조용히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한 사이좋게 것이고 지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예견했었고 뭐 예컨대 이런 건 있었겠죠. 어저께 검사장 임사폭이 32자리였는데 25개 할까 30개 할까 이 정도의 이제 예측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이 어저께 나온 그림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뭐 온다던 것이 왔다.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봤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오더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반신반의했던 것이 뭐 윤석열 총장이라고 뭐 대통령이 신임해가지고 임명 안 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직을 받은 순간부터 사실 개인의 명예와 모든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 정도는 5선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 개인의 다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패스로 가게 되면 뭐 자기가 장관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5선 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했으니까 결국 할 거는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거든요. 아니면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을 노리기에는 그러면 소신 행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총리를 노리는 것이라면 약간 뭐 이렇게 뭐 정권에 되게 뭐 코드 맞추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 정도 입지전적인 그런 여성 정치인이라면은 당연히 선출직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길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결과로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 말 잘 들은 것 같이 된 거였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하게 추진한 그런 모양새죠.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정치 오래 한 노련한 사람인 것답다라는 장면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검찰 인사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그걸 떠나가지고 보면요.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조금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인사 두고 청와대 추미애 갈등설. 뭐 이런 거가 났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윈윈이에요. 추미애 장관은 그때부터 이제 그립 이 인사에 대한 그립은 내가 지는 것이다 라는 내가 내거다 이거 걸 이제 보여줬고 청와대 입장에서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시시콜콜 시키는 게 아니라 책임 법무장관이 알아서 하는 거다. 장관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모두에게 괜찮았다. 그리고 오늘도 국회 법사위가 열려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이런 걸 쭉 봤는데 야당 의원들이 되게 절차적인 부분, 검찰청법에 뭐 의견을 듣기로 돼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딱딱딱 받아쳤거든요. 그렇죠. 아니 내가 6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뭐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제 6시간 기다렸는지 그 거짓말은 아니겠지만은 실제 내용적으로 어땠는지는 제3자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야당 의원들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치 오래 한 사람답다. 어쨌든 이번 검찰의 인사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절차를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를 놓고도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오히려 논란 자체가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모양새가 되면은 저는 이건 여당이 오히려 원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거 계속 끌고 나가면요. 또 할 거는 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헌법 소원하고 무슨 뭐 행정 심판하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 게임은 여당 쪽에 유리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정치적인 의미로서 판단을 하고 선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계속 해왔어요. 민주적 권력에 대한 검찰 통제, 이런 그렇죠? 검찰권의 통제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 권한의 범위가 어디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상권 분립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준사법 조직으로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렇죠. 검찰의 행정부적 성격을 이제 강조하면은 이게 민주적 통제 가능하다 보는 것이고 사법기관적 성격을 강하게 보면은 통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오히려 그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거 만약에 뭐 법 조항 뭐 하나 끄트머리정 처벌 규정도 없는 그런 걸 어떻게 위배했는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BBK 얘기 나올 때 BBK 디테일로 가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TV 껐거든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절을 쓰는 순간 야당이 또 이거는 물 건너 간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이 검찰총장의 말을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추미애 장관의 현재 생각을 굉장히 응축적으로 얘기한 인터뷰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제가 위반한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역. 명을 거역하다. 제 명을 저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위냐, 내 거다 이런 그립감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주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에 나온 기사가 이제 총리실에서 이 사안을 보고를 받고 추미애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적절한 조치는 혼을 내라. 그렇죠. 혼을 내라 이런 얘기죠. 저는 그런데 이게 제가 음모론을 잘 제기 안 하는데 저는 이건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날이 안태근 검찰국장에 대한 전 검찰국장에 대한 그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날짜가 같은 날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약간 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사법부가 이것을 뭐 날짜에 기획했다기보다는 사법부의 그 판단과 맞춰가지고 만약 검찰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면은 이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에 대한 미투로 이제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이제 촉발된 것으로 보였던 문제지만 실제로 안태근 검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지점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인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한 것에 굉장히 엄중한 혐의를 씌워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도 시킨 거거든요.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구속돼 살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형사보상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와 별개로 개인의 명예와 어쨌든 뭐 그 기간 동안에 보수 세력에게 뒤집어 씌웠던 여러 가지 뭐 그런 국정농단 혐의 같은 거는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태근 검사가 나중에 뭐 형사보상금 받은지 알게 뭡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굉장히 죄악시하고 유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행하면서 거기에 대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는 정도의 오비일학입니다. 네,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올 것이 왔구나, 온다던 것이 왔구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생각보다 조용해요. 뭐 한동훈 또 누굽니까? 박찬호 부산 제주도 다 간다고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뭐 박찬호 이제 제주지검장이죠. 전 공공수사부장.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옛날로 치면 대검 공안부장인데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서울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첫 번째 사진. 자,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첫 번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바로 뒤편이 이제 강남일 차장검사고 대검 또 전 차장. 이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맨 뒤에서 딱 지키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비유하자면요, 저분들은 한 투스타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장 내지는 6본의 이제 육군 참모총장의 뭐 저기죠 직속 참모들인데 저 어디 이제 부군단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내 보내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안태근 그 전 검찰국장 이야기하셨지만은 어느 조직이든지 하위직에 대한 인사는
뚜렷하게 해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서지영 검사는 평검사기 때문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렇게 불이익을 준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한 뭐 기록도 있고 평검사는 원래는 냉탕 온탕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어겼다라고 해서 1심 2심에는 유죄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은 이제 파기환송 취지로 넘어갔지만은 그럼 자, 이 사람들은 투스타 정도기 때문에 원래 장군들은 좀 그렇게 인사를 해요. 사실 이게 너무 함재 편중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다음 인사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부장급 인사라고 해서 뭐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그리고 지금 울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제 서울지검의 옛날로 치면 이제 공안부장인데 그 공공수사 2부장인가 뭐 이런 자리들이 특수부장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가 군으로 치면은 실병력을 움직이는 대대장, 연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대장, 연대장들을 좀 과도한 인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또 반발은 어렵게 보면 더 거세질 수도 있거든요. 장군에 대한 좌천 인사보다는. 어쨌든 이번 인사 특징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지휘하던 수뇌부 5명을 싹 다 바꾸네. 싹. 저는 이런 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고여 있으면은 그것도 위험합니다. 고인물이 되게 되고 이 바뀐 분들은 전혀 오래 고였던 그러니까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면 유착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어 동네 경찰서장을 10년 동안 임명해 놓잖아요. 뭐 그건 안 되지. 5만 가지 사람들이 청탁하고 난리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그 유착을 막는다는 이유 또는 뭔가 마음에 들어서 경찰서장을 3개월마다 교체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동네에서 또 반대로 그 경찰청장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조치해 가지고 저는 어쨌든 수사라는 것도 어쨌든 그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어야지 이제 지휘가 가능한 것인데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교체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권위가 설 수 없는 앞으로 그 반부패 수사부나 아니면 공공수사부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적절한 이제 뭐 그 권력에 칼을 대는 수사를 하게 되면은 임기가 짧을 수 있다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수사 대상자 보세요. 그렇죠. 수사 대상자는 저놈도 한 버티면 6개월이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3개월 정도는 내 뭉개면 되겠지 하면서 가가지고 밑에 검사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딱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누가 연상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서 묵비권 행사해요. 묵비권. 진술 거부권이라고도 했었죠. 그 행사예요. 아니면 계속 무슨 뭐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목에 기부스 들고 나오고 이래요 보면은.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오랫동안 수사할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하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버티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처벌받기 전에 한동훈이 날아가잖아요. 수사팀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됩니다. 보면은 범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니 범털인데 목이 아프다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잡아 넣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앞으로 정례화되면은 우리 사회 전체 반부패 역량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져야 된다. 이거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쌈바. 조국 사건하고 그 유재수 사건을 다 같이 수사하던 게 지금 맨 뒤에 보이는 이 약간 찡그린 표정의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전보를 어디로 갔냐면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신임 검사장 다르면 처음 가는 부서 그 정도의 비중이 부산고검 차장인데 참 이게 대놓고 이건 좌천, 징계 뭐 이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이제 신임 차장은 기수나 연배로 가면은 뭐 고검 차장 간 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젊어요, 되게. 뭐 윤석열 총장도 뭐 굉장히 파격적으로 승진해서 그러니까 총장이 된 거였죠. 이제 뭐 제 또래인데, 근데 이제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에서 이제 고검 차장으로 간 것은 아주 좌천인 것이죠. 근데 뭐 열심히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옷 벗진 않겠다. 그렇죠. 그냥 가서 있겠다. 왜냐하면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반부패 부장은 지금 73년생이네요. 좀 젊으네요 정말. 네. 어쨌든 부산 사시미도 맛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쌈바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쥐고 있던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게 있고 유재수 뭐 전 부시장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 쌈바가 있습니다. 쌈바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분식회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묘한 게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어떤 법 쪽의 인사들하고 이런 이야기까지는 이거 유튜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해요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삼바가 네. 되게 약간 그 뜨거운 감자였을 수가 있다. 좀 작은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감자였을 수가 있다. 이거 세게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이게 뭐 봐줄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 청와대가 날려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청와대 쪽은 또 삼성에 대한 막 이런 약간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좀 저는 이건 좀 장기적으로 나중에 말이 나올 한 1년 후, 2년 후에 야 그때 이런 거 있었잖아 라고 말이 나올 만한 사안이 될 거예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선? 저는 뭐 그분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성격을 잘 모르지만은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 웹캠 켜고 유튜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김태호가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아니라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예. 뭐든 물어봐라 답해주겠다. 전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뭐든 물어보세요. 댓글로. 그러면 금방 저기 한 80만, 100만 원 될 것 같은데. 알릴레유.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재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누구랑 누가 싸워도 그냥 솔직하게 와가지고 누가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 이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되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예를 들어 뭐 30분 전에 협의하러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여기 국회 나가서 말하고 이런 게 하는 거는 당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게 저 30분 전에 협의안을 저 인사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왔다.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는 검찰총장의 지휘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은 반대로 이런 거예요. 자.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상위자지만은 실제 행사하는 권력이라든지 담당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좀 넓어요. 예를 들어 교정본부 이런 거 다뤄야 되는데 아니면 출입국관리소 이런 것도 다뤄야 되는 것인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립이라는 게 아까 되게 세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의 밑에 있는 조직에서 그래도 중간급 지휘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 존중은 보여줘야지 전체 조직 장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뭐 육군 참모총장이고 뭐고 하더라도 밑에 군단장이라고 해가지고 막대하고 이러면은 그게 다 전염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흔히 이제 미국 법무부 장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직역하면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검찰총장이 있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교정본부, 인권본부 이런 거는 각 별도의 이제 행정기관으로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좀 이제 묶어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권을 해주려는 게 만약에 적법하다라고 이제 여권이 계속 주장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병우 수석도 보면은 한 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안 됐죠. 두 번째인데 안 됐죠. 그럼 그때 만약에 그 당시 법무부에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우병우 수사팀을 와해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여권 그 당시 지금의 여권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전 난리쳤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탄핵치기에는 차마 그건 못했어요. 지금은 그걸 해놓고 자기들이 정당하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방금 들어온 건데 이낙연 총리가 윤석열이 의견 제출 요청 거부가 유감이다. 이제 그건 보도 나온 거예요. 방금 들어온 게 아니고 아까 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적절한 조치를 뭐 취하라 이렇게.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지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굉장히 그 수완이 좋으신 정치인이고 거의 탑급인데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도 5선 의원급이고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커리어가 앞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을 할 정도면은 내부의 결속주의가 장난이 아닌 상태구나 지금. 그렇죠. 이게 위기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실제로 강한 무언의 압박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앞으로 그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일심동체화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예전에 새누리당이 망조가 든 거는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경제를 못해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뭔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왕따를 시키고. 예를 들어 유승민이 무슨 뭐 증세 없는 목줄은 하고 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평소에 유승민이랑 잘 지내던 사람까지 모아가지고 싹 공격을 해요. 갑자기 원내대표
하면서 러닝메이트였던 정책위원장이 돌아서 가지고 유승민을 버리고 자기가 원내대표 하지 않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권도 지금 이제 그런 걸 우려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에 보면요. 그게 어느 때까지는 되게 좋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 정부 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박근혜 의원이죠. 대선 주자급 의원이 뭐 세종시 수정안은 안 된다. 거짓말을 약속은 지켜야 된다. 막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야당에 관심이 없어요. 여당 안에 야당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초기 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이제 뭐 증세 없는 복진 이제 허구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때 야당의 존재감이 제일 작았을 때거든요. 그 정도로 지키는 것이 딱 좋은데 지금 보면 여권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게 있죠. 근데 여당은 지금 그 생각일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과거 그렇죠. 친이 친박처럼 싸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배신의 정치를 심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말이 작은 게 훨씬 낫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권은 사실 이낙연 총리라는 대권주를 보유하고 있다 생각하겠지만은 아까 윤태곤 실장이 말한 그런 성격이 어쨌든 대선 주자급 의원이라는 것은 부재한 상황이에요. 이낙연 총리는 아까 말했듯이 모종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친정권적인 발언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아니 뭐 이낙연 총리야 당연히 친정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 봅니다. 이낙연 총리인데? 아니 이낙연 총리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친정권적인 행보를 할 필요도 없고 반정권 정치인 행보를 할 필요도 없으나 언젠가는 방향을 정해서 정권에 보탬될 수 있는 카드로 가려면 그 스탠스가 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이회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진화할까는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카드였거든요. 여권은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준석 위원장이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요. 그리고 안 보여요.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좀 극단적이지 않은 정치 진영들의 국민들이 좀 더 주목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댓글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오 재밌어요. 올린 사람 누구게요? 누구? 장성철.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자 일본에 얼굴 인증해라. 어디 가셨으면 잘 오셔야지. 아유 큰일 날 뻔. 비밀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오 재밌어요. 굉장히 저 모니터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왜 놀러를 가시는지. 장성철 선배야말로 모종의 이유로 왜 저러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오면 되지 왜 남의 거 봐가면서. 아마 그거는 총선 끝나면 나올 거고. 아니요, 근데 그 출연 가능성을 굉장히 막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그 분들마다 개별의 이유는 다릅니다만은.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각각 성향도 다르고 했지만은 어떤 이유든지 돌뿌리에 채워 넘었든지 자기가 발에 걸려 넘었든지 어떻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층이 보이는 반응을 너무 봤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과연 그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올 것인가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저는 총선 끝나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이 2020 배지 쇼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참 보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야당은 존재감도 없고 야당이 지금 탄핵안을 내기로 했대요. 현 정권 수사 책임자를 좌초시킨 건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고 탄핵안도 내기로 했다. 야당은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말 것 같아요, 근데 한국당의 이런 행보들이 결국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고 과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참 이렇게 고마울 때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좀 있어라 당신들이 그럼 내가 더 힘들어진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한국당이 탄핵안을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서워라 그럴까요? 오케이. 잘 너무 고마워. 더해. 자,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시도 때도 없이 장애 집회 벌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고 했는데 제가 굳이 타이밍을 찍으면 지금이 오히려 장애 집회예요. 그러니까 장애 집회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자주 쓰셨던 그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민통합당이랑 그 당시 통합진보당이랑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하니까 제가 100분 토론 나가지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두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철학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야합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그때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신 게 우리는 뭐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지만은 만약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연합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주 국민의 뇌리에 꽂힐 수밖에 없는 그냥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보수 대통합이니 중도 보수 연합이니 반문연대니 아무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거기서 각자의 다름이 다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뛰어넘는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조국이었잖아요 한동안은. 네. 근데 그때 잠깐 야권이 주목을 받다가 다시 흩어진 건 뭐냐면은 그걸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걸로 다시 외계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치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기 좋은 게 이번에 이 검찰 인사에 대한 굉장한 농단이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또 무슨 뭐 검찰 고발하고 끝내고 무슨 뭐 또 무슨 행정 심판 내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예. 그 동력 안 생깁니다. 자, 어쨌든 보수 빅텐트가 지금 야권의 화두잖아요. 네. 이 지금 통합추진위원장에 박형준 교수가 임명이 됐네요. 박형준 교수 그 TV 자주 나오신 그 박형준 그렇죠. 교수 맞으시죠? 임명이라기보다 선임이죠. 선임. 예, 이제 합의를 통한 선임. 그 제가 봤을 땐 이 안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또 새로운 보수당 등등 여러 주체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일 거라 봐요. 뭐 이현주 의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정현 의원도 있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 상징성 있는 두 주체일 텐데 자 보세요. 새로운 보수당 쪽의 대표가 대표 또는 이 참관인으로 나간 분이 누구냐면 정병국 의원이에요. 5선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덩어리 너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교섭 대상으로 나온 분이 누구냐면요. 뭐 전략가로서의 어떤 특징은 있지만 이양수 의원이 나왔어요. 초선에 이양수 의원이 나갔거든요. 급이 잘 안 맞는다. 급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새로운 보수당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은 유승민 3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의. 그 동의라는 거는 그냥 뭐 다 좋은 말인데 이렇게 뭐 얼렁뚱 넘은 게 아니라 불가역적인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는 주체로서 이양수 의원이 나왔다?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는데 또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저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뜻이 없는 게 아니냐? 없다고 봐야죠. 전 뜻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황교안 대표가 통합 안 하고 싶겠어요. 당연하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박형준 의장인가 위원장인가 박형준 이제 위원장이 황 대표 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하는 방안을 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한국당의 진정성 보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바라는 사람이 한국당일 것이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보수당도 진정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냥 흡수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라 하는 두려움을 더 느끼는 쪽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겠죠. 일단 3원칙 그러니까 탄핵 개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 이 세 가지 요건을 황교안 대표가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또 당내에 갖고 가면 또 친박들이 반발해서 그걸 또 못 받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변명이죠. 사실 먼저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먼저 질러놓고 나가가지고 니네 받아라 안 그러면 나 대표 때려친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벼랑끝 전술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그만두기 싫은 거지. 그냥.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자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통합하자 그래서 바른정당이랑 자 통합한다는데 호남계가 난리치죠. 그럼 우리 나가버린다 그러면 그래 나가라 한 다음에 윤리위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 윤리위에 잘랐나? 뭐라 기억나는데 그분이 걸어 나갔죠. 그분이 걸어 나갔죠. 근데 그분이 걸어 나갔는데 저는 그 정도의 결기가 있는 지도자가 밀고 나가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한번 저는 이 지금 이제 보면 그 박형준 위원장이 주도한다는 협의체가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신의 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하자면요. 자, 큰 덩어리 하나, 약간 작은 덩어리 하나, 그다음에 여기 그 좁쌀 7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윤태훈 시장 말대로 작은 덩어리는 큰 덩어리가 흡수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큰 덩어리 입장에서는 작은 덩어리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보다 좁쌀들한테 너 개인 공천 주게 5명 찍으면은 좁쌀들은 암묵적으로 다 그쪽 이쪽 그 큰 덩어리 역성을 들어요.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4+1 협의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협의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제 박형준 교수 지금 교수지만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도 국회 하고 정무기획 하시고 청와대에서 이제 정무 파트도 일을 했었고 합리적인 분이고 좀 성향상 그리고 박형준 지금 위원장이 막 움직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좀 김형호, 정의화 이런 정치 원로들하고 이 공감하에서 이렇게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향이나 스타일은 좀 새로운 보수당하고 좀 맞는 분 아니에요? 굉장히 온화하고 그러니까 뭐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와 태극기 막 이분들보다는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결국에는 그 자유한국당 내에도 새로운 보수당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죠.
더 많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몰려 사는 곳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전 세계에 수많은 유태인이 있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새로운 부부당 어디에나 다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오히려 미국에 사는 유태인 더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보다 그렇지. 우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당 밖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그 자유한국당 안에도 우리보다 많아요. 개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 박형준 교수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개혁 보수라는 세력에 대해서도 본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전 그게 약간 좀 약점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방송 패널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해가지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친이계라는 계파 속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과는 은원지간인 관계도 있어요. 보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 그분의 옳은 얘기 그 자체로만으로 평가받기에는 모호한 위치에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편의상 친박 비박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친박이 나중에 진박으로 갔고요. 비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린 박근혜 짤박과 그다음에 친이의 결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핵 개혁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짤박과 친이의 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너무 복잡해지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얘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박형준 교수가 위원장 자리로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본인의 위치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앞으로 좀 난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약간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좀 이해관계가 있고 어쨌든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좀 굴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잘 이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옛날에 이제 뭐 뭉쳤다 합쳤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18대 총선 앞두고 19대 총선 앞두고 항상 한 번씩 뭉쳐 있었어요. 19대 총선 앞두고 뭉친 건 좀 시너지 효과가 컸었고 그때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대표가 돼가지고 밖에 나갔던 친노 그렇죠. 진영하고 합쳐가지고 했으니까 효과가 컸는데 18대 총선 앞두고서는 그 열린 우리나라 갈라져 또 호남계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또 중통합이라 그래야 되나 소통합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한번 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뭐 총선 앞두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근데 그때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혁신과 통합에 그 민주당 진입을 가능하게 한 거는 그 당시 버전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손학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손학규 대표께서 그때 학습 효과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낌없이 주셨는데 왜 윤리위를 강화하신 거. 그때 기억나죠? 지금은 왜 이제 그게 기억나요. 그때 청와대 그 5당 대표 모아놨을 때 손학규 대표, 황교안 대표 보면서 좀 약간 그 정치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조언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합친다는 것은요.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 이야기 나왔지만은. 서로 간에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공통점 그 그레이 존이 있어야 돼요. 착각이라는 거는 내가 먹을 수 있어. 라는 서로 간의 착각. 예를 들어 3당 합당 할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정계에서 그 김영삼 뭐 이렇게 김종규 합칠 때 천하의 김영삼이라고 하지만 숫자도 작고 그렇지. 우리는 힘도 있고 숫자도 많은데 들어와 봤자. 그 김영삼은 하하 내가 들어가면 저것들은 허수아비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서로 간의 착각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통합이 성사가 되려면은 서로 간에 이런 착각할 수 있는 그레이 존들을 형성하는 게 결혼이랑 여러모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방송 나가면은 좀 하시라고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영상 메시지 날리고 당신이 통합을 하면은 뭐 통크게 통합을 하면은 유승민이 뭐 데리고 있는 의석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한데 뭐 당신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좀 하는 거예요. 영상 메시지는 참 안철수 전 대표가 보냈던데. 안철수 전 대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나요 지금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그 파일 안 갖고 있죠? 미랄이 되겠다. 미랄이 되겠다. 자, 안철수 미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랄이 원래 되게 기독교적 용어 아니에요? 그럼 뭐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광범위하게 미랄이야 뭐 그냥 그러니까 인류 최대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니까 거기 나오는 얘기는 꼭 기독교라고 편향할 수만은 없고. 빛과 소금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안철수 대표가 고민의 지점이 좀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 같은 변수도 안철수 대표의 총선 성적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보수가 합칠 수 있을까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지형,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자산 두 개죠. 네. 자, 친노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짜증났던 호남. 거기가 하나의 지역적 기반이었고, 네, 그렇죠. 정치는 다 싫었던 정치 혐오를 하는 분들이 가진 그 정치 혐오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그렇죠. 그 갈구가 새 정치라는 구호로 나타났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호남에 대한 홀대론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식적으로 그걸 관리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비빌 언덕이 없어요.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도권 지역 등에서 다소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치 혐오론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공략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은 애초에 그 가운데 쪽이 굉장히 이완이 많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려워요. 안 전 대표 좀 어려운 게 예컨대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통합 그 약간 명확하잖아요. 선택지가. 우리 보수 통합 좋은데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뭐 지분 혹은 가치를 최대한 보장받는 쪽으로 한다. 거기서 당내에서 약간의 두 가지는 있겠죠. 우리가 조금 이제 불만이 있더라도 가자는 쪽하고 이게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안 되면 함께 나는 이제 좀 단순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한국당도 단순하잖아. 우리 합쳐가지고 어쨌든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하자라는 쪽으로 단순한데 안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의원들은 이 선택지 자체를 정리하는 거, 그 선택지를 구현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선택지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숙제인 거죠. 맞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준석 위원장한테 미안함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보도 잘못된 오늘 거예요? 갑자기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런 보도가 나가지고 미안했다고 그랬다는데 무슨 얘기 전화 받았어요? 그 뭐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랑 저랑 이제 공천 때문에 지난 2018년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측근히 언급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안철수 대표 본인의 의중이 가미된 건 아니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 받은 거 전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뭐 전략 논의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또 노원병 가서 이준석이랑 붙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 관심 가는 대결이 돼요. 그러면은 그 관심은 받죠. 그러다 보면 관심 받는 이유는 옛날에 무슨 일 있었나 또 기자들이 들추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 안철수 대표의 귀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가치를 설파해야 될 아까 말했던 이유로 새로운 가치 설파해야 될 타이밍인데 과거에 안철수가 뭐 했나 이런 기사로 도배되게 되면은 그거는 시작부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B2 이런 거 나오면 곤란하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지역 공개가지고 노원으로 안 나오고 뭐 수도권에 딴 데로 나오고 부산도 안 가고 뭐 이런 기사가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분이 필요한데. 그 흥행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윤 실장님이 지적한 부분 뭐 가치에 대해 가지고 좀 완고함을 가진 조직 사람들과 또 통합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내부에 혼자고 있다 그러는데 자 그거는 굉장히 가치적인 얘기예요. 자 그럼 실리적인 얘기나 아니면 선거 전략상의 개개인의 당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저희 8명 의원 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정병국, 그다음에 이해훈, 유승민 그리고 또 굳이 보자면 뭐 또 누가 있으려나? 하태경 이런 분들은 단일화가 되어서 거기 공천 받으면은 거의 자동 당선 지역구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보수가 계속 된 당선 지역구예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오신환 아니면 뭐 현역 아니지만 제가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저요. 근데 서울 관악구 3인칭으로 살짝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 관악구나 노원병 이런 곳들은 사실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3파전이 벌어져가지고 좀 선거 유리했던 것도 있고. 그렇죠. 보수 진보가 끝까지 자기 바지 가랑이까지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1대1로 붙으면은 애초에 터 자체가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관악이나 노원 이런 곳에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때려주고도 안 찍는다라는 층이 50%가 넘어가요. 그렇죠. 체험상으로. 그럼 그거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간판을 나오고 나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안 찍는다는 사람들이 과반일 정도의 느낌을 받는 지역구들에서는 후보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뭐 이런 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줘. 야 이준석 너는 노원병의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통합하면 무조건 공천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 반문하죠. 잘 생각해봐. 왜 우리 동네에 경쟁자가 없겠는지. 그렇죠. 호남에 나가면 무조건 공천 다 받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저는 안철수 대표의 파이팅을 원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근데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으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지금 복귀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본인이 아직 안 밝히고 있잖아. 어디로 가서 뭘 하겠다. 저는 그분과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왜냐면 경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사진 하나 찾아놨다는데 저기 피해자 모임 대표로 계시는 이준석 대표의
피해자를 만드신 분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저기 있는데 뒤에 사진이 서울시장 선거 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랑 이렇게 꽃다발 확 들고 이렇게.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게 있어요. 정치인이 행동을 할 때 보면 그걸 분석하려고 그러면 저분이 뭘 원하시는구나가 명확하면은 사실 분석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손학규 대표를 가까이서 모시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연립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총리 역할을 노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제 개인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행동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손학규 대표님하고 뭐 교류를 최근에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저분의 전략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없으면 이제 아무리 경륜인 정치인이 하더라도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안철수 대표에게 비판적인 시기도 있다 갑자기 사진 걸어놓고 오라 그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손 대표님이 실제로 굉장히 곤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 전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궁합은 좀 어때요? 호불호를 떠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만약에 같이 두 분이 그 새로운 보수당 안에 있다 할 경우에 시너지가 날까요? 마이너스 효과가 날까요? 저는 어떤 작은 당이든 큰 당이든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다. 손학규 대표님 스스로 전구 끄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전구를 끌 스스로 손 대표 아니 껐다 다시 켜시죠 되죠. 나중에 보면은 손 대표님이 그런 생각일 거예요. 옛날 영화 평양성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김유진으로 분한 정진영 씨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원로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버티고 있으면 기회가 어디서 올지 모른다. 어느 구름에 비가 어디에 들어있을지 모른다. 저는 손 대표님 생각은 좀 그거 아닐까. 보통 근데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뭐냐면 불을 끌 때와 켤 때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지. 지금 계속 불 켜놓고 있으니까 저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어느덧 46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너무 아깝다. 여기서 다음 편에 이어서 혹시 기회 되시면 그 얘기는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지금? 이건 인사해야 돼. 인사해야 돼. 자 좌충우돌 쌍절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편상욱 윤태권입니다. 이준석입니다. 고맙습니다.